네, 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김성태 여야 전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특검 조사에서 그간의 주장을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지난 2022년 보궐선거 공천 발표 하루 전 통화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네, 하지만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 그런 부탁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죠.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좀 더 바람직하게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막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지 어떤 대통령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번 특검 조사에서 정반대로 진술했습니다.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청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비서실장 전화를 받았느냐, 김영선을 좀 잘 좀 해달라 이렇게 확인했다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진 않았다며 본인 혐의는 부인한 상황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관련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 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나흘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 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했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리고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공천 관련해서 부탁받은 적 없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그런 부탁을 들어줄 의미가 없다라고 하더니 말을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아마 지난 12월 달에 한 얘기가 사실상 이제 다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말이 좀 거짓말인 것으로 판명이 난 건데 아마 특검에 갔을 때 특검에서 상당 부분 대통령과 통화한 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 등등이 확보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자기의 사법적 책임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본인은 공관위원장으로서 그런 전화를 받았지만 전혀 그 추가적인 그런 압력이나 또는 그 불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함으로써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은 그런 당무 개입을 했지만 나는 그 당무 개입에 그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자신의 방어선을 쳤지만 어쨌든 지난 12월에 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으려 해서 여당 중진 의원이 진실성 여부에 그 논란에 빠진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난 12월에 거짓말을 한 건 사실이고 지금은 최소한의 자기 방어에만 급급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비서실장으로부터 부탁 전화를 받았고 대통령으로부터 확인 전화까지 받았다. 이 부분은 기존 진술과 180도 뒤집은 건데 하지만 자기가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라면서 본인의 혐의는 부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영선 의원을 이제 보궐선거 이제 후보로 이렇게 내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나 또 자신이 그 지시를 받들어 가지고 그대로 공관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니다. 대려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건 표결을 거쳐 가지고 김영선을 공천하는 게 맞는지 그 여부를 가지고 상당히 그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 결과는 표결 결과로 김영선으로 확정됐다. 그게 이제 윤상현 전 공관위원장의 입장인데 하여튼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지금 현재 특검 수사를 가면은 기존 이제 검찰이나 경찰 수사할 때의 진술 내용하고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김성훈 경호처장부터 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때도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 그런 것이고 강희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도 계엄 이후에 이제 사후 문건 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제가 구했다 이런 식으로 김태호 안보차장 같은 경우도 역시 해병대 최상병 관련해 가지고 이 상당히
대격로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윤상현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5선 의원이고 상당히 수도권 특히 5선 의원으로서 상당히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데 뭔가 특검 수사를 가보니까 아까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참 이걸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여러 가지 수사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서는 자신이 전화를 받은 거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대목이죠. 이렇게 주변인들의 진술이 뒤바뀌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예상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불응 이유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건강은 대명분이고 실제로 이제 그 특검 수사가 잔인한 정치 보복으로 이미 정해놓은 결론으로 간다. 그래서 아마 전면 보이콧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는 SNS에 접견 사실을 알렸는데요. 1.8평 남짓한 협소한 독방이 한마디로 생지옥이라고 부를 수 있다며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고 토로하면서 미국이나 서방이 신속히 개입해서 비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인권 탄압을 중지시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 반응까지 듣고 오시죠. 건강이 안 좋다. 망신주기 소환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더니 이번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는 더워서 못 견디겠다. 독방이 생지옥이다며 딴청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환 통보만 하면 핑계가 하나씩 튀어나오니 이쯤 되면 오늘의 핑계 코너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건강은 대의 명분이고 정치 보복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특검 조사에 불응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결국 피의자에게 좋은 주장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특검의 수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으로서는 이제 강제 구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설사 수사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출석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로서의 권리이지만 이렇게 그 특검 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매우 위법적이고 그다음에 여전히 그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혜의식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심평 변호사 얘기도 매우 부적절한데요. 지금 대통령은 독방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방을 쓰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훨씬 더 좁은 공간, 넓은 공간이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좁은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지옥 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현재 감옥 생활이 전부 다 덥고 날씨가 덥고 하니까 모든 수감자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지 특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더 나쁜 대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하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독방에서 상당한 이유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건 과거의 주요 정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주요 정치인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 변호사가 이것을 또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나 주요국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과거에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 대해서 그 외국의 어떤 도움을 요청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사형 선고가 전두환 시절에 났을 때 미국 조야의 그 어떤 개입을 요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는 소위 얘기해서 국내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이나 소위 군사 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인권이나 또는 최소한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조야나 이런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달라고 한 것이지 지금 버젓하게 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개입하라는 것은 이건 내정 간섭이고 우리나라가 무슨 아주 후진 식민지 국가도 아닌데 미국이나 일본의 정치권이 개입해서 사법적 결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신 변호사가 본인이 변호사인데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아주 능멸하거나 사법체계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8평 독방이 생지옥이다. 미국이 나서달라는 심평 변호사의 말까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4선 안철수 의원이 혁신과 개혁을 기치로 당대표 선거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안철수는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매 순간 헌법의 명령과 국민의 뜻만을
따랐습니다. 저의 선택과 행동, 국민 여러분께서 뚜렷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여기에 선 이유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정치 폭주에 단호히 맞서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계속할까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것은 이재명 정권이 임명한 특검이 오늘 제게 보낸 문자입니다. 제게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주장처럼 우리 당을 해산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경고합니다. 무분별한 정치 수사와 야당 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과거 특검을 찬성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잔재를 털어내고 계엄 정당의 오명을 벗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 특검은 본질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무도한데 과연 국민의힘을 제대로 지킬 사람, 무결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극단 세력과 함께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입니까? 저 안철수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당을 혁신하고 국민의힘을 지키겠습니다. 오직 저 안철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계엄에 물들지 않는 후보, 윤 어게인을 외치지 않는 후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 그리고 모두가 다 떠난 뒤에도 마지막 남은 한 사람으로서 당원 곁을 지킬 수 있는 후보, 이러한 후보로서 결국 혁신 당대표가 되어 안으로는 혁신하고 밖으로는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 폭주에 맞서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과 헌법, 보수의 재건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 듣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담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한마디로 죄와 형벌과의 사이에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 그런 면에서 좀 고려될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장관을 면회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며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은 선긋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사면에 강력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보훈 인사도 모자라서 보훈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대표가 조국의 공부, 감옥에서 쓴 편지란 책을 출간했습니다. 정여울 작가와의 대담 등을 엮었는데 윤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기용했던 때를 회상하며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이런 사람의 본색을 꿰뚫어보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자책한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지난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찾아가서 조국 전 대표를 만났는데 당시에 국가서열 2위 국회의장이 이렇게 조국 전 대표를 직접 사면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직접 찾아가서 사면 얘기를 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조국 전 수석을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접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제 조국 교수 시절에 자기 정치후원회 회장도 맡아주고 정치적으로 고마운 그런 인연은 있어요. 그 인연은 개인적으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또 앞으로 관계를 또 계속 유지하면 될 일이지.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자신의 신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 입법 권력의 중심 국회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국회의장이 장소 변경 접견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개인적인 그런 지위도 아닌 그런 국회의장으로서 그런 특별 접견을 한 사례는 별로 없어요, 이런 거.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국회의장이 나서서 8.15 광복절을 갖다 기해 가지고 결국은 조국 전 수석 전 대표를 갖다가 이제 사면 복권시키기 위한 그런 빌드업 군불대기로 자신이 직접 나섰다 하면은 이거는 기가 찰 일이죠. 조금 전에 또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또 법사위에서는 또 박지원 의원께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8.15 광복절 조국 사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걸 건의를 강력하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정치적으로는 이미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기정사실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민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사면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상당히 국민적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건데 잘 판단해야 될 문제죠. 예.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철수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특검법을 찬성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인데 자신을 특검에서 불렀다면서 아까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특검 브리핑 내용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특검법을 찬성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으로 관련 수사가 시작하면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해서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또 참고인 소환에 응할지는 본인의 판단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특검이 밝혔다는 브리핑 내용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빠르게 나오네요. 예.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지금 형기의 4분의 1밖에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광복절이 다가오니까요. 이 부분이 관심입니다. 예. 우선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그 가족 수사 그리고 또 가족 가정에서 최종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또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판결이 났으니까 그건 그대로 존중합니다만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지나치게 과잉 수사, 그다음에 정치 보복적인 수사,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족은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과 그다음에 자식들까지 다 좀 너무 과하게 처벌받은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역시 원칙적으로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사면 복권에 찬성을 하지만 다만 사면 복권의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헌법적 권리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아까 그 법무부 장관도 답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는 비례성,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시점이나 방식을 선택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게 꼭 8.15 광복절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의 몫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취임 선서만 하고 임기를 시작했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대신에 8.15 광복절에 국민 만여 명을 초청해서 국민 임명식을 연다고 밝혔죠. 우선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의 브리핑 먼저 듣고 오시죠.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되어서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열린 행사다. 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팬콘, 즉 팬콘서트에 혈세를 쓰지 말라며 전두환 신군부의 국풍 80일을 2025년에 재현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8.15 광복절에 국민 임명식을 이제 국민 만여 명을 초청해서 연다고 하는데 오늘 안철수 의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팬 콘서트, 이재명 대통령의 팬콘에 혈세 쓰지 말라고 비판을 했어요.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22일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후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또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열심히 내야죠. 그거는 뭐 웬만큼 이해를 해주셔야 될 문제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난달 이제 국회에서 이제 약식으로 취임식을 행사를 했으니까 바로 이 8.15를 통해 가지고 이제 행식은 국민 임명식입니다만은 사실상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다 초청해서 사실상 제2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하자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국민의 헬세를 가지고 이 결론은 말이 국민 임명식이지 이제 팬콘서트식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한 거 아니냐. 결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미 대통령 취임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이런 행사를 또 굳이 국가 예산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지적인데 막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8.15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또 외치고 그동안 사회적 갈등 양극화 현상을 줄여나가기 위한 그런 뭐 일환으로 이렇게 여야 간에 참 좋은 협치 상황에서 저런 게 만들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안철수 의원도 뭐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특검 자체가 상당히 일부는 정치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섞인 그런 모습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둘러싼 과거 발언 논란이 하루도 빠짐없이 거론되는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과거 발언이 아닌 현재 목소리 듣는 거 오랜만이죠? 듣고 오시죠.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이 규정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네,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할 일이 있어요. 대법원을 반쯤 죽여놓는 거예요. 대법원 기능을 정지시키고 그 대법원장이 누군지 모르게 해야 돼요. 삼권 분립을 주장하는 놈들이 나라를 망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40%가 지금 그 김문수를 지지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우매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2030이 있다면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만. 네, 홍익표 전 대표님 비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최동석 위원장 계속해서 이제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국민들이 우매하다 이런 비판까지 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그 기왕에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걸 보니까
사과를 좀 제대로 분명히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그러지 말고 과거에 정확하게 아예 공식성상에서 지난 시절 제가 그 공인이 되기 이전에 이런 발언으로 불편하게 했거나 마음이 상해하신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 빌어서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했으면 더 깔끔했을 것 같아요. 그 차관급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 인사권을 최대한 존중해서 뭐 사실 여권 정치인 입장에서는 경질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저 지금 이제 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문제는 또 국민과 관련된 발언이 났기 때문에 또 논란이 좀 자꾸 커지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가면서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정 정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자꾸 그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자꾸 복귀되면서 도리어 국정 운영의 동력이 이런 부분에 논란이 커지면서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예,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윤건영 전 의원이 그동안엔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치욕적이라고 하다가 지금 그 수위가 좀 낮아졌거든요. 이 온도 차이는 어떻게 봐야 하죠? 그 온도 차이는 딴 거 아니죠. 대단히 불편하고 대단히 뭐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인사 핵심처장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집권당 의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볼멘 소리를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가 그걸 전혀 수용할 분위기가 아니니까 자신이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국무회의 말미에서 최동석 핵심처장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저렇게 자기가 발언할 기회가 있었다면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자신이 공인이 아닐 때 저런 막말을 쏟아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한없이 죄송스럽고 사과를 드린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말 조심하고 특히 공직자로서 역할과 도리를 국민들 앞에 다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대통령 앞에서 무슨 인간적 철학 이야기하면서 뭐 상급 분립 이야기하는 놈들은 전부 이상한 놈이고 그냥 이준석 대표 지지하는 2030은 한마디로 인지적 기능이 그냥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인간 비하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은 막말의 흑치. 저도 이게 정치 좀 하면서 그 뭐 과거에 뭐 본인이 정치인이나 공인 되기 이전에 한 말 가지고 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유별나요. 그러니까 김문수 그럼 전 대통령 우리 국민의힘 후보 지지한 사람을 국민 41%가 넘게 지지를 했는데 그 사람들 다 우매하다면은 우매하다는 뜻이 뭡니까? 어리석고 사리에 어둡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리석고 사리에 어둡다는 국민 41%를 이분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매도를 해놓고 인사 핵심처장을 이렇게 하면서 공직자의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앞으로 이분에 의해서 계속 임명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제 냉철한 판단을 해야죠. 이준숙 장관 내정자하고 강선우 장관 내정자만 이렇게 판단하고 저 사람 뭐 그대로 간다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두 분보다 더 큰 har를 이제 불러일으킬 것 틀림없습니다. 오늘 생중계 국무회의의 모습을 드러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야기 해봤습니다. 잠시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열관련 속보인데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어제 하루 164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 열 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증상으로 164명의 환자가 실려왔고요.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와 함께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담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 때문에 더 큰 논란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배현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한때 홍준표 퀴즈로 불렸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떼거리로 도움을 줄까 싶어 정당 가입은 자유인데 왜 가려서 받냐라며 부끄러움 없이 구애에 나선 후보가 있는가 하면 내 차례가 올까 하는 흑심에 몇 년 동안 입을 꾹 닫고 있다가 지금 와서 폭로와 비방에 열을 올리는 노회한 영혼이 있다며 장동혁 의원과 홍준표 전 시장을 동시에 겨냥한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천지가 대선 경선에 개입했다. 그러니까 내가 대선 후보가 됐어야 했는데 3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천지 덕분에 된 것이다. 지금 이런 주장을 3년 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당시 후보가 10% 정도를 이겼어요. 근데 당내표 때문에 뒤집히면서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신천지와 관련된 것을 이제 직접 언급한 건 이제 처음이죠.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설만 제기됐는데, 근데 어쨌든 또 그 배현진 의원은 홍준표 시장과 매우 특수한 관계인데, 네, 홍준표 키즈라고 불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직설적으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늘 저 배현진 의원이 그 새로운 실력자를 따라서 계속 줄을 서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뭐 근데 저는 또 한편은 이해를 해요.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장동혁 의원도 지금 뭐라고 했고 홍준표 시장도 뭐라고 한 거는 당이 지금 어려운 형편인데 두 사람 다 당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 입장들만 생각해서 당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직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계속 국민의힘이 이런 혼란 속에 빠져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송일종 의원은 문제 제기하려면 3년 전에 했어야지 왜 지금 해서 하느냐, 왜 자기 당에 오물을 뿌리고 가느냐 이렇게 반격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만희 이제 신천지 이 교주를 자기는 2022년도에 직접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늘도 점심을 먹으면서 당시 그때 국민의힘 당 사무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만 이렇게 신천지 교인들이 당원들로 돌았으면 당장 당비가 그만큼 늘어나져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사무처 일을 본 당직자가 제가 확인하니까 그런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뭐 당비가 늘어나가지고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다 그런 건데 이만희 이제 교주가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좀 상당히 불렸겠죠. 그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마당에 불을 붙이는 그런 계획이 돼가지고. 성일종이 한 의원은 거의 뭐 3년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그때 본인이 억울해서 정말 국민 여론을 이렇게 10% 넘게 이겨놓고 다운되어졌는데 그 다운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직접 당에 이제 가입을 독려해서 그분들이 윤석열을 도와서 자기가 졌다. 그때 그걸 제대로 폭로를 하고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왜 그러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천지 10만 당원 가입설 근거가 약하다라고 그런 좀 저는 그건 강하지는 않아요. 예, 약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